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비법 좀 보면 되겠죠. 페이지는 19페이지 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우리 받은 자료 거기 비교정리 특강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은 34페이지 안전진단이 나와있죠. 공법에서 안전진단은 총 2번 나옵니다. 정비법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때 안전진단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이 건물이 뭐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증축형 리모델링에서는 이 건물 위에다가 2계층 내지는 3계층을 더 쌓아 올렸을 때 기존 건축물이 버틸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거의 리모델링에서 안전진단은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보다는 리모델링에서 당연히 안전진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겠죠.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이거 허물어뜨리고 다시 지을 겁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위에다가 2계층, 3계층을 더 쌓아 올려야 되니까 안전진단을 총 2번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안전성 검토라는 게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총 4번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를 하는데, 방법이 거의 정비법에 있는 것들이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렸고, 정비법에 있는 거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보면은 좀 읽어만 보죠. 안전진단은 첫 번째,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할 때, 이때 합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두 번째는 요청이 있을 때. 안전진단 요청할 때 동의는 얼마로 받죠?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요청을 했을 때. 요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즉 시장, 군수 등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입니다. 입안권자. 이런 사람들은 요청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아니죠.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이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실시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그 결과를 30일 내에 통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니 명백하다.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안전진단의 대상은 주택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이 아니라 건축물. 예전에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건축물 해서 뭐 부대복리시설 같이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 그래서 첫 번째, 건물이 붕괴되어 있을 때. 두 번째는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충족하고 남아있는 잔여 건축물. 네 번째,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다섯 번째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 등급을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경우, 이럴 때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안전진단 해볼 필요도 없이 이건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게 3군데,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중에 하나를 지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하고, 실시할 때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의 결과가 나오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랑 요청한자 2군데다가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걸 받은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 똑같은 말이 재건축 사업의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한다라는 게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인데, 입안권자가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한테 제출합니다. 입안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그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 시도지사에게. 그걸 받는 시도지사가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데, 적정성 검토는 누구만 하죠? 공적기관, 한국자 들어가는 애들만. 그 다음에 국장도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고,
그게 동그라미 3번에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적정성 검토를 한 결과 정비계획 위반 결정의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위반권자한테 요청하는 거지 자기가 직접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반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그 요청한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저 위에 맨 위에 1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맨 끝에 있죠.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 다음 페이지 2번에 주택법에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 안전진단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이렇게 나눕니다. 안전진단을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첫 번째 한번 보면은 1번에 1차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리모델링의 허가권자니까. 자, 우리 재건축 사업에서는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위반권자한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허가 내주는 여기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안전진단을. 그래서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그래서 1차 안전진단은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 요청을 받으면 기간을 지정해야 되겠죠? 그게 세 건데 똑같죠?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근데 차이가 나는 거는 뭐 리모델링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랑 함께 한다라는 게 차이점인데 뭐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안전진단해서 이건 상세 안전진단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허가한 다음에 자, 요 1차 안전진단 증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나서 그 뒤에 안전성 검토라는 게 1차, 2차가 들어갑니다. 그거는 우리 주택법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일부러 뺐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안전성 검토라는 게 2번 들어갑니다. 그거 다음에 2차 안전성 검토를 하고 나서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그 다음에 허가 받고 나서 2차 안전진단이라고. 2차 안전. 허가 받고 나서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이후에 상세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2차 보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 그러니까 2차 안전성 검토는 구조 안전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구조 안전성에 대한 평가.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역시 리모델링 하려는 자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설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상세 안전진단 기간. 자, 1차를 한 사람이 2차도 하는 건 일단은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간에 상세 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원칙은.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해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간이 공적 기간일 때 그 다음에 2차 안전진단에 응하는 기간이 없을 때 이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공적 기관은 믿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응하는 사람이 없으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할 때 기준은 누가 정할까요? 국장이. 그 다음에 가로 7번 먼저 볼까요? 가로 7번. 비용은 리모델링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기준은 국장이 결정하고 비용은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로 6번. 역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자, 안전진단 전문기관이죠. 사적기관으로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받은 겁니다. 마음에 안 들죠?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데 적정성 검토는 누구만 하죠? 공적기관만. 한국자 들어가는 것들만. 그러니까 민간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들면은 공적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8번 보면은 요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건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해서 재건축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란 말인데 여기다가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건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구조, 기준 뭐 이런 것들은 국장이 정하겠죠. 기준은 다 국장이 정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전진단. 그래서 일단은 여기 5번 문제는 재건축 사업에서의 안전진단이죠. 그러니까 뭐 누가 하는지 1차, 2차 나눠서 하는 거 빼고는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정비법에서의 안전진단만 잘 봐두시면은 뭐 틀릴 일은 없습니다. 근데 방금 봤던 거 재건축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것들은 좀 따로 기억하시고. 오케이. 그래서 5번 보면은 1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공동주택이 아니라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자가 안전진단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틀렸죠? 요청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실시 여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받으면 무조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아닙니다. 요청받고 나서 내가 현지 조사를 나가보고 이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비용도.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 없다? 있죠. 자, 아까 요청을 받으면 입안권자가 요청을 받으면 먼저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지 말지 즉 안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적정성 검토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가 이거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에 따라 입안권자는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제외하는 것.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그래서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다시 한번 해보면 건축물이 붕괴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충족하고 남아있는 잔여 건축물,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그 다음에 안전등급을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경우, 이럴 때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거. 자, 다음 페이지. 사업 시행 방식이죠. 개선 사업은 크게 4가지 사업 시행 방식이 있어요. 셀프, 수용, 환지, 관리 처분계. 그 다음에 요 4가지 섞어서 할 수도 있습니까? 네, 혼용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환지랑 관리 처분계.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환지로 못하는 사업은 뭐죠? 재건축 사업. 자, 문제 보면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 방법이 모두 가능한 정비 사업이니까 재건축 사업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 2가지.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의 시행자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시장 군수는 모든 정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될 수 있다. 우리 맨 앞에 보면은 나눠드린 자료에 3페이지 정비사업 3가지 비교를 해놨죠. 그 3번째 칸에 방금 보신 사업의 시행 방식이 나오죠. 개선 사업은 총 4가지 방식, 그리고 이걸 섞어서 하는 방식까지.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환지랑 관리 처분 계획,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주고 또 뭐까지 줄 수 있죠?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 용도 지역은 어디에서? 준주거 지역이랑 상업 지역. 그 다음에 주택의 면적은? 오피스텔의 면적은? 30% 이내에서 공급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자. 그 밑에 나오죠? 개선 사업은 원칙적인 사업의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 주공 등이랑 같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조합이 개선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시장, 군수는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동 시행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는 모든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수용 후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공람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 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된다. 2번이 정답. 하지 마시고 3페이지 맨 밑에요. 자, 개선사업을 할 때 사업의 시행 방식이 총 4가지. 셀프,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환지,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자, 이 중에 셀프 빼고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시장 군수가 원칙적인 시행자입니다. 시장 군수가. 광명시장이 저 위에 달동네 보기 싫다고 야 싹 밀어버려 하면은 그냥 밀어버리면 됩니까? 개선사업 시장 군수가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요. 동의를. 그때 동의요건. 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동의요건이 맨 밑에 3페이지 맨 밑에 나오죠? 그래서 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그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얼마 이상의 동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누구? 세입자 얼마? 과반수. 이겁니다. 이거. 하지 마. 이게 이 아니라요. 이건데. 그래서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군수가 한다고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요건이 개선 사업 실시할 때 동의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랑 세입자 과반수. 그 토지 등 소유자가 문제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다만 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죠. 세입자가 많을 때 작을 때. 적을 때. 그래서 2분의 1 이하일 때. 그 다음에 주변에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그 다음에 수용, 셀프,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일 때. 이럴 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다음 페이지.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정비 사업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세입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도 안 받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선 사업.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개선 사업 시행할 때의 동의 요건. 개선 사업. 그래서 개선 사업을 시행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 근데 이 세입자 과반수 동의는 생략하는 사유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 네? 옳은 거. 네. 1번이 정답이고 세입자 세대수 2분의 1이 아니라 과반수. 과반수. 죄송합니다. 기차에서 너무 푹 자서 아직 잠이 들어요. 3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만. 그 다음에 4번. 조합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사업자라고 했는데 건설사업자 내지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조합은 시공자를 언제 선정하죠? 조합 설립 인가 후. 거기도 정리가 돼 있죠. 4페이지에. 조합 설립 인가 후. 다만
조합원이 좀 작을 때, 몇 명 이하일 때? 100명 이하일 때는 굳이 경쟁 입찰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조합이 만드는 자치법규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시면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공 등 또는 지정 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언제 시공자를 선정하죠?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 방법으로 건설 사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그 다음에 이럴 때 시장 군수나 주공이 사업 시행자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든지 주민 대표회의는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그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는 시공자를 언제 선정하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여기는 근데 원래 사람이 작죠? 20명 미만이니까. 그냥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드는 자치법규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 3페이지, 4페이지에 나오는 거 사업의 특징,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 방식,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개선사업 시행할 때 동의요건, 개선사업 시행할 때 동의요건. 조합이 사업할 때는 조합 설립할 때 동의를 받으니까 그때 동의를 받으면 되고, 개선사업에서는 조합을 안 만드니까 사업 시행할 때 이때 동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시기까지 항상 정비 사업할 때 맨 처음에 제가 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조합이죠, 조합. 조합은 저번 주에 잠깐 읽었습니다. 개발법 조합하면서 정비법 조합을 같이 읽었었는데 한번 보면 틀린 거.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죠?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랑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몇 명이 모이죠? 5명. 정비법은 5명, 개발법은 7명, 정비법은 5명. 그 다음에 2번.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법. 그 다음에 3번.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정관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자, 추진위원회라는 거는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업무들은 이 추진위원회가 다 해야 됩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전에 뭐 하나 해야 되죠? 창립총회를 개최하죠. 그 창립총회에서 하는 일이 정관을 확정을 합니다.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이 정관을 확정을 하려면 그 이전에 정관의 초안을 만들어 놔야겠죠. 그럼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는 기구가 추진위원회밖에 없으니까 그 추진위원회가 정관의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4번.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동의 후 인가전.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고 나서 인가 신청 전에 개최하는 게 창립총회. 동의 후 인가전. 창립총회는 개최 시기도 많이 나섰죠.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이 정관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정관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고 대의원을 선임합니다. 그 다음 5번.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과반수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창립총회 개최를 통해서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그래서 보통의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이나 대의원의 선임은 먼저 정관을 확정해놓고 그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대의원을 선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9번. 역시 조합. 정비법 조합은 시험에서 2문제가 엄청 자주 나옵니다. 100% 나오긴 100% 나오고 2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조합은 몇 문제 많이 넣어놨는데 옳은 거.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요건은 4, 3, 2, 1. 앞에 4, 3이 뭐죠? 소유자. 그래서 면적 4분의 3이 아니라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2분의 1.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 공동주택 안에서, 주택단지 안에서는 각동
4343인데 각동 과반수. 각동 과반수랑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는 원칙 양도가 자유죠. 다만 금지되는 곳은 투기, 과열, 지구에서 금지가 되죠.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인해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이유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시기는 맞게 써놨습니다. 시기는 맞는데 뒤에 상속이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맞습니까? 네. 맞죠. 개발법에서는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정비법은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네, 옳은 정답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 조합원이 500명이다. 그러면은 대의원회를 몇 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되죠? 10분의 1 이상으로 50인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되죠. 10분의 1 이상으로. 근데 조합원이 3,000명이다. 이때는 10분의 1이 100명을 넘죠. 그러니까 대의원회는 100명 이상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00명 이상으로. 그러니까 300명 이하. 이렇게.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네. 그 다음 5번.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시장구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분의 2. 자, 재, 구, 비, 시, 설 그거죠.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그 다음에 조합원의 비용부담, 정비사업비, 시공자, 설계자 정관의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죠. 그리고 정관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인가받았기 때문에 변경할 때도 인가받는 겁니다. 처음에. 그 다음 10번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조합의 임원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얼마 동안? 3년 동안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뭐 해야 됩니까?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하나 없는데 조합의 임원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얼마 이상 소유해야 되죠?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그런 것들이 임원의 요건. 이번 시험 문제입니다. 2주 뒤에 나올 겁니다. 3번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데 연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조합에 두는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합니다.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사람이 많죠? 이럴 때는 이사를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이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된 경우 또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언제? 당연 퇴임하죠. 당연 퇴임. 이 경우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죠. 이렇게. 11번 틀린 것.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맞습니까? 출석 나오면 10% 아니면 20%였죠. 자, 이건 잠깐 볼까요? 7페이지 우리 나눠드린 자료에 그러니까 지문을 보시다가 정비법에서 총회 의사결정인데 출석하여야 한다 하면은 10% 아니면 20%. 그래서 원칙은 10%가 출석하는데 좀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20%가 출석해야 되는 게 4가지가 있었죠.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이렇게 4가지는 20%가 출석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출석을 하면은 회의를 개최하는 겁니다. 회의가 이제 정당한 게 성립이 되는 거죠. 회의가 개최되고 나서 어떠한 A라는 안건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N은 원칙,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의사결정은 뭐 찬성하여야 한다 하면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 출석하여야 한다 하면 10% 아니면 20%.
이렇게 출석 요건을 물어볼 때는 10% 아니면 20%. 근데 찬성, 뭐뭐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하면은 원칙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 근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사업 시행 계획서랑 관리 처분 계획. 그 다음에 정비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 다만 늘어나는 사업비에서 제외되는 게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 보상 금액은 빼고 10% 이상 늘어날 때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래서 뭐 출석해야 한다 하면 10% 아니면 20%. 근데 얼마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면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보면은 1번에 출석해야 한다 했으니까 10%. 원칙은 10%. 다만 창립총회 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맞죠? 하나 더 하자면 정비사업비까지. 정비사업비는 대통령령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3분의 2. 10% 이상 늘어날 때는 3분의 2. 의사 결정하여야 한다니까 3분의 2.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과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네, 총회의 정권사항입니다. 우리 개발법에서 총회의 정권사항은 정화나 게임에 거기서는 임원의 선임만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정비법에서는 보시면 거기 우리 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5페이지. 거의 왼쪽 칸에 도시개발조합에 그 정화나 게임회가 보이십니까? 위에 맨 위에 음영처리에 된 박스.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정비법 총회의 정권사항. 그래서 정비법에서 총회의 정권사항은 좀 많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게 6번. 조합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뿐만 아니라 대의원의 선임이나 해임까지도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이 단서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임기 중 거리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는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는 안 되죠? 조합장은 빼고. 그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 개발법의 총회의 정권사항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관이 1번에 똑같이 있죠.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는 환지계획이랑 개발계획인데 여기서는 사업시행계획이랑 관리처분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이라고 돼 있던 게 정비법에 보면은 선임뿐만 아니라 해임까지 그리고 대의원의 선임이나 해임도 총회의 정권상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 내지는 해산 역시 여기 몇 번에? 9번에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 요 5가지 정도가 거의 똑같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돈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바꿀 때 거기 보면은 4번, 5번에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이런 것들 선정하고 변경하는 거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개발법에 있는 것들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바꿀 때, 그 다음에 돈 관련되는 거, 뭐 정비사업비 이런 것들, 자금의 차입에 관한 내용들, 돈 어디서 빌릴지,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 요 정비사업에서 총회의 정권사항은 그동안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한두 개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다 보니까 안내다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좀 봐두시고. 오케이. 그 다음 4번에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임원이 고리가 되고 나서 6개월 이상 선임이 안 된다 이 말은 뭔가 업무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될까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총회를 소집해 버릴 수가 있다. 원래 총회는 조합장이 소집을 해야 되죠. 근데 시장 군수가 직접 소집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5번 동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죠. 다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 동의한 날부터 며칠까지만? 30일까지만. 30일까지만 처리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 저번 주에 봤는데 7페이지 5번에 보면은 있습니다.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는데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랑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다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뭐 하고 나면 처리할 수가 없죠?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 12번. 자, 이거는 잠깐 써보죠. 정비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뭐죠? 사업 시행계획, 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 정비법에서는 사업 시행계획. 이 사업 시행계획은 시행자가 만들었으니까 인가받고 고시를 해야겠죠? 요거 내용은 11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받고 나면 분양을 해야 돼요. 분양. 그래서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통지해주고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합니다. 이 분양 통지랑 분양 공고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며칠? 120일 내에 분양 통지를 하고 분양 공고를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분양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30일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안에 뭐 해야 됩니까? 분양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 통지, 분양 공고를 보고 이제 아파트 받고 싶은 사람들은 분양 신청을 하는데 이 분양 신청하는 기간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한다라는 거죠. 다만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21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이 분양 신청을 받아보니까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사람에는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 했다가 철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자, 이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거기 11페이지 위에 있는 5번에 나오죠. 투기과열지구에서 재분양 신청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얼마 안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까? 5년. 요 사람이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 바로 관리 처분 계획이죠. 이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할 때 기준은 면적, 이용 상황, 환경, 환지 계획은 위지면 토수기 환경. 여기는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에는 설계, 새거, 헌거, 비용 똑같이 들어가고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그 다음에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소유권 이전을 해줍니다. 소유권 이전.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요거 인가받고 고시를 하죠. 인가 누가 하죠?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인가받아서 사업에 착수를 한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준공인가를 받습니다. 준공인가 받고 나서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 절차를 하고 분할 절차를 갖춰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주고 그 다음에 지자체 공보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고시를 합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 고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나는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됩니다.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고 그 다음에 더 받고 덜 받고 안 받은 사람들 과부족분을 청산해 주는 거. 이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이렇게.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보죠. 자, 12번 틀린 것.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분양 통지, 분양 공고는 120일. 예전에 이게 90일이었는데 120일로 개정되고 나서 아직 이 숫자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분양 통지, 분양 공고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일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 통지, 분양 공고를 해야 한다. 이건 옳은 지문. 자, 이건 뭐냐면 11페이지 맨 위에 분양 통지, 분양 공고 나오죠. 원칙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안에 분양 통지, 분양 공고를 하는데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안에 이렇게 요새는 뭐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럴 때는. 그 다음에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입니까? 공고한 날입니까? 통지한 날부터 며칠? 30일에서 60일 기간 안에. 다만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을 얼마 연장할 수 있죠? 한 차례 2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 후 사업 시행계획 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의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분양 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없다가 아니고 11페이지 4번에 재분양 및 재분양 신청이라는 게 나오죠. 자, 한번 보면은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 후 사업 시행계획 인가의 변경 가로가 어디까지? 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 공고 등의 절차를 자칫 거칠 수 있고 정관 등으로 정하거나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내지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1000세대 짓기로 했다 라고 했는데 중간에 사업 시행계획을 변경을 해서 1200세대 뭐 이렇게 세대수가 변경이 되는 거죠. 아니면 주택 건설 규모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양 신청을 포기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게 재분양 공고 신청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분양 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칩니다. 다시.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얼마 안에? 5년 안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읍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날이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맞습니까? 요거죠. 자, 여기 분양 신청 안 한 사람들 요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날의 언제부터? 다음 날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나? 그 다음에 시읒에 보면은 사업 시행자는 손실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요거 30일이 아니라 60일, 60일 이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이런 사람들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랑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간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 기간 안에 안 하면 지연 이자까지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내용, 이거 분양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관리처분계획에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12번은 정답이 3번이죠. 3번? 4개 틀렸죠? 틀린 게 기읍, 니을, 미음, 시읍 이렇게 4개 이렇게. 그 다음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읍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 받죠? 시장 군수. 그러니까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게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는다. 근데 이거 변경, 중지, 폐지할 때는 또한 같다. 변경, 인가받은 거 변경할 때 인가받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그 다음에 분양 설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건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날을 기준으로.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그 다음,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시장 우수 등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정비 사업비가 사업 시행 계획서에 따른 정비 사업비 기준으로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리 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증 비용은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맞죠? 타당성 검증 사유가 세 가지가 있었죠. 사업비가 10%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의 분담 규모가 20% 늘어날 때, 그 다음에 조합원 얼마 이상이 요구할 때?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문제 3의 문제인가? 정비법 문제에 가면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는 그런 것들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영 3의 문제, 정비법 문제에 가면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할 수 있는 사유 해서 세 가지 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사업비가 10% 늘어나는 경우, 분담 규모가 20% 늘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N은 관리처분계획에서 갑자기 돈이 늘어나니까 그 늘어난 비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을 요청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리을.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안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다 이 말이고. 미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 몇 개 주죠? 1개. 요건 한번 볼까요? 13페이지. 거기 맨 밑에 칸에 보면 입체한지에 따른 주택의 공급,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의 공급 이렇게 나와 있죠. 입체한지에서도 원칙 하나 주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줄 때도 원칙 하나 주고. 근데 입체한지에서는 예외적으로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예외가 좀 더 많죠.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1+1이 있었고 3주택까지 공급하는 경우, 이렇게 예외가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보면은 미음은 원칙 1개 준다 이 말이죠. 미음은 원칙 물어봤으니까 옳은 질문. 한 명이 여러 개가 있어도 하나 주고 여러 명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도 1개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읍. 과밀역 재건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몇 개?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않아요. 제외된다. 1개. 그래서 맞죠. 이것도. 그 다음에 시읍.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1개 주고 1개 더 줄 수 있죠. 그리고 1개 더 받는 거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고 얼마 동안 전매할 수가 없죠. 3년 동안. 그래서 85가 아니라 60이죠. 60. 그 다음에 이응. 과밀역 재건역에 위치한 재개발 사업, 재건축, 3주택 이상 다주택을 공급하는 건 재건축 사업에만 존재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의 범위에서 최대 몇 개까지? 3개까지. 과밀역 재건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은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과밀역 재건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은 소유한 주택의 범위 안에서 최대 3개까지. 다만 둘 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제외되니까 하나만.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 그 다음에 지읒.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사용 수익이 정지된다라는 게 있죠. 자, 요거는 요때 설명드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나서 이제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착수를 하려면은 먼저 첫 번째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정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에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용수익을.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동의했을 때, 시행자가 동의했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철거합니다. 철거. 좀 이따가 그 12페이지 맨 밑을 보면 됩니다. 사용수익이 정지가 되고 철거를 합니다. 철거. 그래서 철거도 원칙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철거를 하죠. 다만 미리 철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철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수익이 정지가 되고 철거가 되니까 이제 요 안에 있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용익권자 등은 나가야겠죠.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한마디 합니까? 그게 돈죠. 거기 12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게 돈죠. 환지에서는 와 좁다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돈죠. 해서 첫 번째 뭘 행사할 수 있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 사용수익이 정지가 되고 철거되고 더 이상 사용수익을 할 수 없으니까 계약을 해지하죠. 여기는 임대료 증감 청구권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용수익을 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는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 반환 청구권을 누구한테 행사하죠? 시행자한테. 원래는 누가 줘야 되는데? 소유자가. 그래서 시행자는 소유자한테 뭘 행사하죠? 구상이 안 되면 압류할 수 있다라는 거. 소유자에게 귀속될 토지나 건물을 압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임차인들, 이런 사람들은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기간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규정들은 다 적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돈조의 효과 해서 계약을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정지가 되죠. 지으세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후에는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사용수익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치읓.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자,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거 마지막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옳은 거고,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의 평가는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12페이지 맨 위에 거기 2번에 재산평가라는 거 보이십니까? 자, 관리처분계획 안에서 새 아파트 분양가격 평가해야 되고, 종전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가격 평가해야 되고,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의 그 평가에 그런 것들, 세입자별 권리보상을 위해서 가격을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가격을 평가할 때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는데, 재건축 사업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니까 시장, 군수 등만 선정 계약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1명, 조합 총회에서 1명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다. 재건축에서는 반드시 총회에서 꼭 1명을 추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기는 며칠 안에? 지체 없이. 환지에서는 14일, 정비법에서는 지체 없이. 청산금, 소멸시효 나오면 5년.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 시행자가 저당권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후에 압류합니까? 압류는 전에. 자, 청산금을 소유자한테 지급을 하고 나면 그 소유자의 일반 재산과 청산금이 섞여버립니다. 압류, 저당권, 담보물권이라는 건 특정한 재산에서 담보물권에서 특정 재산에서 저당권을 행사하는 건데, 일반 재산이랑 섞여버리면 특정이 안 되니까 압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민법 시간에 배우겠죠? 이런 것들은. 안 배웁니까? 그 다음에 14번.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준공인가도 시장 군수가.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시한 후 이 고시가 소유권 이전 고시,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이런 것들 한번 읽어두십시오.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준공인가 처리 결과를 시장군수 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도 시장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닙니다. 주공이 사업을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준공인가 처리 결과를 이 시장군수한테 보내주면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두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신고양 군수 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정비법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청이 하기가 힘들면은 전문기관에 뭐 기초사도 의뢰할 수 있고 준공인가도 의뢰할 수 있고 다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자체는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사업 완료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죠. 그럴 때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친다. 조합의 존속에는 사업 완료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될 때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뭐 2년, 3년, 5년 안에서 추진위에 나오면 2년, 나머지는 3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 그 다음에 임의적 직권 해제 사유 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능, 30% 이상의 요청, 10년이 경과하고 과반수 동의 이렇게 해제될 때, 그러니까 뭔가 안에서 해제가 될 때는 조합 설립 인가나 추진의 구성 승인도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사업 완료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될 때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건축법은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